자, 오늘은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딥러닝에 대한 그 소개, 오버뷰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뭐 아웃라인은 간단하게 딥러닝이 뭔지,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크게 우리가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CNN에 대해서, RNN은 생략했어요. CNN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머신러닝을 보면 결국 머신러닝은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2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걔를 이제 2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학습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면 인풋은 그 이미지죠. 이미지 데이터로 들어오고 이게 bitmap 어레이일 수도 있고 뭐 RGB 형태의 그 어레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은 이게 이제 만약에 숫자를 가리키는 필기 인식 이미지라면 숫자는 0부터 9까지 있으니까 10개 중에 하나의 그 캐릭터를 아웃풋을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서 보면 인풋은 16 x 16, 그 256개의 픽셀로 되어 있고 아웃풋은 10개의 출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256개 인풋을 보통 이제 CNN 같이, CNN이나 뭐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개는 256개의 숫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원 디멘셔널 어레이로 이제 변환돼서 입력이 되죠. 그래서 X1부터 X256이 이제 인풋 싱글 디멘셔널 어레이 형태로 표현돼서 들어오고, 우리가 X가 만약 블랙 앤 화이트면 0과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RGB면 우리가 24빛 그 트루 포맷이라고 하나? 그 트루 컬러 형태로 들어오고, 그래서 각각의 레드, 그린, 블루가 뭐 24빛으로 표현되고 그게 이제 3채널로 들어오게 돼요. 이 이그젬플에서는 256개의 빗맵으로 들어와서 0과 1로 들어오면 이제 출력이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X1, X2 매핑이 돼서 256개의 바이너리 인풋이 되고, 출력은 컬러는 이제 0과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부터 1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0부터 9죠. 여기 뭐 아마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0일 확률 또 2일 확률 전체가 이제 확률을 표현하면 1이 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인풋은 256개, 아웃풋은 10개를 가진 어떤 펑션 블락이에요. 펑션 블락.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학습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경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경우 출력은 각각의 아웃풋이 0부터 9를 그 출력할 컨피던스, 얼마나 신뢰성 있게 이게 0일 것이냐 혹은 9일 것이냐를 출력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아웃풋을 보면 이 경우에 Y2일 확률이 0.7, Y1일 확률이 0.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얘는 아마 7일 것이다. 가장 높은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그 핸드라이팅 디든 레코니션 해서 엠니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이미지 인식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핸드리튼 디든 레코니션이고, 지금 얘기 나왔던 게 계속 나오네. 결국은 예를 보면 펑션이 저게 이제 0과 1 이진수일 수도 있고 뭐 정수일 수도 있고 뭐 실수일 수도 있어서, 실수로 보면 256차원을 가진 그 실수의 인풋에서 10차원의 또 실수, 그러니까 확률을 우리가 실수 표현할 수 있으니까 로 가진 펑션 블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펑션, 우리가 원하는 펑션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을 낼 것이냐 하는 펑션을 딥러닝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하겠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도어 로컬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뉴런은 뭐냐? 뉴런은 우리가 A1부터 AK, K개의 인풋이 들어오고, 뉴런은 K개의 그 리얼 넘버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출력을 갖는 하나의 펑션 블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인풋마다 웨이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인풋을 어떤 웨이트로 반영하느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은 뉴런은 각각의 입력과 입력에 관련된 웨이트와의 웨이트 썸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바이어스가 추가되고, 바이어스 역시 웨이트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풋과 웨이트의 합으로 표현된 출력이 나오고, 이 출력이 결국 어떤 그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 출력이 활성화돼서 다음 신호에 전달될 것이냐, 안 전달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1940년대나 50년대 나온 뉴런 모델들은 바이너리로 어떤 스레시홀드 범위를 넘어가면 전달된다, 스레시홀드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뉴런 모델에서는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 같이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확률이 0.5를 넘으면 얘는 뭐 2구, 0.499면은 아니다. 굉장히 그 디지타이즈 하게 되면은 그 신뢰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연속적인 값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표현하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논리니어 펑션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거기 대표적인 게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펑션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뉴런은 입력과 이제 뭐 원하는 출력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웨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런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느냐는 결국 웨이트를 어떻게 학습해서 원하는 출력을 갖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싱글 뉴런일 때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뉴런들이 각 층마다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게 멀티 레이어로 엮였을 때 각 층에 있는 각 뉴런에 연결된 웨이트들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원하는 F를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할 것이냐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웨이트 바이어스,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아마 뭐 여러분 다 아니까.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뉴런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뉴런들이 그 한 레이어에서 여러 인풋들을 처리하죠. 만약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면 인풋들이 첫 번째 레이어의 모든 뉴런에 연결된 것 우리가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CNN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로컬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뉴런들이 각 층마다 있고, 걔들이 이제 인풋 혹은 그 전 레이어의 출력들을 처리하고, 이런 레이어들이 이제 여러 개가 모여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는 이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의 이제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 아까 얘기했던 뭐 이게 인풋이 256개면 256개가 이런 뉴런들을 거쳐서 처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웃풋에서는 만약에 N개의 출력을 하면 M개의 뉴런이 있고, 그 뉴런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인풋을 우리가 인풋 레이어, 인풋은 사실 처리하지 않은 거지만 레이어, 인풋 레이어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결정하는 뉴런들을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사실은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를 거쳐서 처리한다. 좀 더 복잡한 그런 펑션을 구현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어서 이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원래 엄격한 정의는 히든 레이어가 하나 이상이면 하나부터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려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는 레이어가 상당히 많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왜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됐는지, 기존에 이런 우리 핸드리튼 디든 레코니션 같은 이미지 레코니션을
보면 패턴 레코니션이라고 하고, 기존에 이런 패턴 레코니션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했어. 우리가 호랑이를 인식하는 어떤 그런 패턴 레코니션을 하려면은 호랑이의 특성, 이미지 안에서 호랑이의 특성을 나타내는 피처들을 사람이 설계했어요. 아, 호랑이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잘 보고, 뭐 호랑이 머리에는 이렇게 왕자 모양의 까만색 무늬가 있다. 눈은 이렇게 약간 이런 스타일을 띄고, 코는 굉장히 뭉툭하죠. 이런 여러 가지 호랑이의 특성을 보고 걔가 호랑이인지 개인지, 그렇게 또 고양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피처들을 이 기존의 패턴 레코니션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피처들을 만들고, 이런 피처들,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전체 모양은 어떻고, 이런 각각의 피처들을 가지고 간단한 클래시파이어를, 기존에 이제 알려진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클래시파이어, 얘는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얘가 뭐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고양이고 아니면 개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트리들을 또 만들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내가 이제 등산에 관심이 있어서 벌써 이제 거의 한 10년 안 되고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학생 하나한테 뭐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꽃 인식하는 거를 이제 개발해라 하고 시켰어요. 그래서 뭐 우리 논문도 하나 있고, 뭐 하나는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꽃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첫 번째 한 게 저런 핸드크래프트 피처예요. 각각의 얘가 꽃의 잎, 꽃잎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 꽃잎이 몇 개이고 어떻게 생겼냐? 라운드하냐?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암술 수술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피처들을 설계하고,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이런 피처들을 어플라이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갖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전까지 꽃 인식이 안 돼. 그래서 기존의 꽃 인식, 꽃에 대한 이미지를 구글에서 긁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했더니 성공률이 꽤 돼. 뭐 꽤는 아니고 이제 80% 90% 정도 나오고, 한국에 있는 꽃 100가지에 대해서 되라. 그러면 그 이미지 가지고 휴대폰을 하면 되는데, 촬영을 또 하게 되면 실제 촬영한 이미지랑 보통 웹에 나와 있는 이미지랑은 다르잖아. 왜냐하면 뭐 조명, 그 다음에 햇볕, 그림자, 그 다음에 각도, 여기에 따라서 모양들이 다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걸 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찍었을 때, 그때 뭐 우리 논문상으로는 이제 실험에서는 한 80% 이상 나왔지만, 실제로 그걸 적용하면 아마 여러 다양한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인식률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뭐 그 연구를 이제 한참 하고, 이제 한번 스마트폰에 실제 앱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도 하고 했는데, 뭐 다른 외부에서 관심이 있어서 와서 세미나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밖에 이제 외부에 세미나는 안 나갔던, 그런 자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 나름대로 그쪽에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조사해서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이제 꽃잎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나뭇잎 가지고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산에 가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꽃은 피는 시즌이 1년 중에 며칠 혹은 뭐 많아봤자 2, 3주씩 피니까, 실제로 얘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잎사귀를 봐야 돼. 잎사귀는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잎사귀 보는 거는 더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 기술이 딥러닝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다음에 앱을 켜가지고 다음에 검색해서 검색 중에 꽃무늬를 키면 아무 데나 가서 찍으면 거의 정확해요. 내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태리 알프스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야생화를 찍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인터넷을 하면 거의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꽃 인식은 이제 딥러닝에 의해서 누구나 구현할 수 있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학습한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그 정도로 딥러닝 기술이 이제 액티베이션 됐는데, 기존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이게 상용 수준, 아까
앱 수준으로 올라온 거는 딥러닝 이후예요. 그전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호랑이 인식이다, 꽃 인식을 하는데 이 새로운 피처들이랑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이 꽃 인식이 아니라 무슨 나뭇잎 인식에 적용하려면 새로 다시 해야 돼요. 또 다른 거, 뭐 사람 얼굴 인식, 남자냐 여자냐 인식하려면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딥러닝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런 피처를 사람이 핸드크래프트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뉴런이 알아서 자동으로 학습하겠다. 자동으로 그런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딥러닝에 우리가 학습, 백프로포게이션에서 학습을 시켜보면 맨 밑에 있는 인풋에 가까운 레이어들은 로우 레벨 피처들을 학습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층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뭐 미디움 레벨, 최종적으로는 하이 레벨 피처들, 우리가 뭐 꽃을 인식한다면 꽃 모양, 잎의 모양, 얘가 이제 어떤 형태인지, 사람 얼굴이면 눈, 코, 입 이런 형태들을 하이 레벨 피처를 학습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파이어는 그런 피처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도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학습할 수 있고. 그래서 딥러닝을 다른 식으로 보면 우리가 representation learning, 즉 그런 내재되어 있는 피처를 인공적으로 사람이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학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더 정확하다. 또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내재되어 있는 피처를 기계는 학습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딥러닝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서 보면 우리가 호랑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오면 맨 밑에 로우 레벨 피처들은 뭐 가장 밑단계인 로우 레벨의 선, 픽셀들의 연속이니까 뭐 선이나 이런 사선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미디움 레벨 피처로 오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무늬들이 학습이 되고 어떤 무늬들이 학습되고, 더 위에 올라오면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더라 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건데 이제 이렇게 딥러닝은 하이라키컬하게 처음에 로우 레벨 피처부터 로우 레벨 피처들이 다시 여러 피처들이 연속적으로 모이게 되니까 미디움 레벨, 그 다음에 하이 레벨 피처가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갖고 있는 혹은 또 뭐 언어가 갖고 있는 뭐 센텐스가 갖고 있는 그런 피처들을 자동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픽셀로부터 어떤 엣지가 들어가고 문양이 나오고 어떤 구성품이 나서 궁극적으로 오브젝트를 클래시파이할 수도 있고, 이게 센텐스인 경우는 문자 입력으로부터 단어도 자동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단어의 그룹, 절, 센텐스, 그 다음에 이야기까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하이라키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딥러닝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나? 뭐 40년대 맥클럭인가 하는 사람이 제안한 맥클럭 앤 피치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퍼셉트론이라고 그거는 이제 50년대 나온 모델들인데,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인간의 뇌에서 신경들이 어떻게 인풋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거를 이제 모델링하고, 그럼 이런 사람이 생리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신경, 사람이 하는 거를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시한 모델들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이고 뉴럴 모델이고 퍼셉트론이에요. 이 모델에서 출발한 거고, 여기 이제 94년 이 두 분의 이한 연구에 의하면 내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어제 밤늦게 내가 한번 구글에 서치했는데 집에서 해서 그런지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고 펼쳐싸라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망막에 이제 아마 여러 다른 셀이겠죠.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시각 정보에서 뭐 스페이셜, 공간적인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에서 공간적인 프리퀀시, 그다음에 템포럴, 시간,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변하니까 템포럴 프리퀀시도 측정하는 셀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파장도 측정하고 어떤 방향 이런 정보들이 오면서 이 비주얼 셀들 이게 이제 대뇌 피질에 있는 비주얼 셀들의 V1, V2 하면서 여기는 다 안 나있지만 V3, V4 쭉 나가는데 올라가면서 좀 더 우리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처럼 로우 레벨 피처로부터 하이 레벨 피처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뭐 여기 보면 이쪽에 PP라는 아마 이런 뉴런 그 영역은 모션이라든지 어떤 그 공간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왜 어디서 이런 이미지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이 AIT나 CIT 같은 경우는 폼,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얼굴 모양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이며 이런 what, 어떤 모양이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느냐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 그 신경망 우리 처리하는 거고 이거에 인스파이어 돼서 그 어떤 영감을 얻어서 실제 이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개발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똑같이 모사한다기보다도 거기서 불필요한 디테일은 제거하고 기본적인 그런 스트럭처를 우리가 따와서 사람이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게 뉴럴 네트워크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대뇌 피질이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마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궁극적으로 현재의 이런 뉴럴 네트워크와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못했던 인간의 뇌를 갖다가 인공 뉴런을 가지고 사람의 뇌 기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그렇죠? 지금 뭐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얘기 못 하겠는데 그 뉴런 칩들 나오는 거 보면 뉴런들의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클러스터나 패러럴하게 콘커런트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결국은 뇌의 용량이 엄청나도 그게 실제 물리적으로 인간의 뇌를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오면서 이게 2006년에 그 한번 이제 브렉스루가 있고 2012년에 이게 세상에 어떤 갑자기 임팩트 사람들의 그 감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도어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우리는 이제 2006년 시대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 스마트 캠퍼스 이런 거 시도하고 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 레퍼런스 사이트 구축돼서 사람들의 눈에 실제 체험하기 시작하면 2012년에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 이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뭐지? 이 연구하는 패턴 레코그니션하고 이미지 처리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앞으로 한 3, 4년, 4, 5년 후에 실제로 서비스가 되면서 체감이 될 거예요. 그럼 급속도로 확장돼요. 알겠나? 그래서 인도어 로컬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뭐 여기서보다 상용적인 가치는 뭐 여기 물론 이게 더 와이드하지만 굉장히 큰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래의 반도체 기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논문 인공지능 논문 하나 쓰는 게 아니야.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래서 2012년에 힌튼에 의한 연구,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더라? 요 뒤에 나오나 봐. 그 연구에 의하면 요거 얀 리쿤이구나. 밑에는 2012년에 보면 요게 이제 그 음성 인식 쪽에 그 데이터들인데 요 밑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엠니스트가 있죠. 여기 음성 인식 쪽의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제 그 힌튼 교수님이 제안한 그런 신경망 구조고 딥 뉴럴 네트워크 7개 히든 레이어를 쓰고 각각의 레이어가 2048개 뉴런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런 모델을 쓰고 저기 넘버 오브 파라미터는 웨이트들의 개수예요. 걔가 이제 학습돼야 할 그 파라미터들이니까 그 파라미터 개수고 기존의 음성 인식에 사용되는 것들은 이게 아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들어본 적 있나? GMM이라고 그
가우시안 모델은 어떤 표준과 분산을 가진 거잖아. 근데 그거 하나로는 처리 안 되니까 가우시안 그런 모델을 여러 개를 써서 믹스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 분산을 가는 데를 모델링하는 게 가우시안 믹스 모델이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썼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 음성인식 아마 오차 같은데 오차가 뭐 다른 거는 23% 26%인데 한 16% 17%로 떨어졌죠. 그게 이제 음성인식률을 갑자기 확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음성인식이 더 잘 되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영어 브로드캐스트 뉴스도 있고 구글의 보이스 인프, 유튜브 이런 거로부터 그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지 인식률, 그 인식률 오차를 보니까 그 전에 이게 GMM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고 HM은 히든 마코프 모델이에요. 그런 걸 쓰는 기존의 음성인식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죠? 신호 처리해서 기존에 썼던 모델보다 갑자기 그 에러율이 확 떨어지면서 그 가능성이 기존에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떤 혁신을 이뤘다고요. 이 사람들은 음성인식한 게 아니라 그 신공망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그거를 음성인식에 적용했더니 이런 성과를 얻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신호 처리, 음성, 뭐 영상, 통신 이쪽에 특히 음성이나 영상 하던 사람들이 기존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딥러닝 기술을 쓰지 않으면 이제 서바이벌 못 하는 거예요. 기존 기술로는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음성인식 전공에서 신경망 전공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얀 리쿤이라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이미지 레코니션 보면 엠리스트가 아까 그 핸드리튼 숫자 레코니션이고 C410이 아마 조그만 이미지 데이터 우리가 그 뭐지 그 뒤에 나오는 이미지넷 챌린지 말고 그보다 좀 작은 스케일의 그 이미지 데이터들이고 여기서 보면은 기존의 이 DNN 딥뉴럴 네트워크가 갖는 에러 인식률이 그 전에 베스트에 비해서 인식률들이 이렇게 에러들이 떨어졌죠. 저 0.39 정도의 에러였는데 0.23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퍼센트니까 원래 핸드리튼 레코니션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18.50 C410은 에러율이 약 18%가 넘었었는데 그게 11%로 떨어지고 그래서 상대적인 임프루먼트를 보면 최하 한 30%에서 최대 한 70%까지 인식률에 갑자기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게 딥러닝이 적용돼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 그 퍼셉트론이니 그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백프로페이션도 사실은 예전에 개발이 됐고 했는데 결국 뭐가 그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런 브렉스루가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또 이미지나 스피치, 음성,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데이터에서 왜 기존의 방법보다 이런 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 방법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됐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뇌가 처리하듯이 그런 피처를 핸드크래프트 하는 게 아니라 오토매틱하게 그 딥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그 representation learning 그런 피처들을 자동으로 extract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나온 지 25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뭐가 했느냐 하면 아까 그 2006년에 브렉스루가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레이어가 깊어지면 그전에는 백프로퍼게이션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뭐라 하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 디미니싱 그레디언트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토 인코더하고 그다음 딥빌리프 네트워크 두 가지 어프로치인데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백프로퍼게이션 뒤에서부터 출력 레이어 근처에서부터 여기는 학습이 잘 되는데 인풋 레이어 여기 깊어지면 인풋에 올라오면 이 웨이트들이 다 루즈되고 실제로 여기서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밑에 초기 레이어들을 오토 인코더 가지고 셀프 러닝 할 수 있어. 오토 인코더는 뭐죠? 어떤 히든 레이어를 입력으로 셀프 러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들이 인풋에 갖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애브스트랙트해서 피처를 자동으로 익스트랙션 할게요. 왜냐하면 오토 인코더는 컴프레션 하거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오토인코더 기억나죠? 인풋이 쭉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 어떤 출력이 있는데 히든 레이어의 수를 줄이면은 인풋과 똑같은 출력을 하려면 얘가 자동으로 인풋에 있는 피처들을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로우 레벨 피처들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 트레이닝을 하면은 미리 프리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딥뉴럴 네트워크에도 이게 학습이 되더라.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출 때는 뭐 어느 정도 학습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을 때는 이게 쉽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개발되기 시작됐고 이 언슈퍼바이드 피처 트레이닝 그 로우 레벨들을 오토인코더나 딥필리프 네트워크 가지고 그 언슈퍼바이드 피처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좀 더 로버스트하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1943년 가장 처음으로 나온 모델이 이 맥클럭이랑 피츠가 제안한 아티피셜 뉴런 모델이에요. 이 뉴럴 모델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각각의 뉴런의 로직 게이트야, 바이너리. 인풋도 0과 1이고 출력도 0과 1이야. 액티베이션 혹은 nothing.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웨이트가 없고 인풋에 이게 어떤 뭐 이걸 활성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니빗 그걸 막을 것이냐 이런 형태의 인풋으로 정의한 형태의 뉴런 모델이 처음 나왔고 이게 이제 1958년 로젠블랏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디 무슨 항공 쪽의 연구소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게 아티피셜 뉴런 기존에 나온 맥클럭의 그 뉴런 모델을 좀 더 일반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인풋 값이 더 이상 바이너리가 아니고 출력도 바이너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풋에 각각의 웨이트를 어사인해서 웨이트를 다양하게 어사인할 수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과 거의 근접해 있어요. 거의 근접해 있고 기본적으로 얘도 아까 아티피셜 뉴런 모델도 그렇고 퍼셉트론도 그렇고 인풋과 웨이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계산된 출력이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출력하는 거고 넘어가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 거예요. 0과 1의 어떤 바이너리 형태의 출력을 하는 건데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기 그런 액티베이션 스텝 펑션이나 이런 걸 써서 액티베이션 하는 게 아니라 논리니어 시그모이드 같은 펑션을 써서 조금 더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는 그러한 모델로 퍼셉트론이 이제 진화되어 있는 형태예요. 사실은 1958년 저 로젠블랏 퍼셉트론 모델을 조금 더 개선한 거죠. 이게 현재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모델이고 이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학회인 ICML은 처음에 머신러닝 워크샵으로 1980년도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1980년대가 어떻게 보면 중흥기였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원생 때도 그 인공지능이 좀 인기를 얻었었어. 내가 전공한 것도 뭐 날리지 베이스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도 근데 보면 아마 이쪽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들어봤지만 이 사람이 벌써 볼츠만 머신이란 그 뉴럴 네트워크 1983년도에 제안했어. 83년도면 내가 대학교 입학하고 이제 2학년 올라갈 테니까 그때부터 벌써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백프로게이션 알고리즘 1986년도에 나왔는데 여기도 힌튼이 있죠. 아마 힌튼에 뭐 학생도 있을 거고 같이 일하던 코워커도 있을 텐데. 그다음에 1986년 디시전 트리 아까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라는 걸 우리가 보통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1987년 요즘에 가장 핫한 컨퍼런스인 닙스라는 컨퍼런스가 처음에 나왔어요. 1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닙스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얀 리꾼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까 그 이미지 그 결과 보여준 사람. 이 사람이 1989년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안했고 요 전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NN의 원조가 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일본의 사람이 제안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신경망을 분따서 만든 모델이고 그거를 또 약간 발전시킨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직 이렇게 초창기 한 적은 없지만 뭐 일본은 그 당시 굉장히 앞서 있었으니까 이런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암흑기죠. 한번 발전했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뭐 상당한 침체 기간을 거쳤는데, 그때 가장 인기를 얻고 지금도 인기를 얻는 모델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죠. 이게 이제 1992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 그 알파고로 대변되는 강화학습에 대한 아이디어가 98년에 제안됐어요. 그래서 뭐 입력과 출력으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환경과 대응하면서 스스로 사람처럼 환경으로부터 리워드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1998년에 나왔고, 2006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프리 힌턴, 그다음에 요시오 벤존가 또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토인코더를 스태킹해서 우리 아까 그 딥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제안한 거고, 거의 같은 시기에 또 제프리 힌턴은 자신이 딥 빌리프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런 딥뉴럴 네트워크를 그 언슈퍼바이드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브룩스루가 된 거고, 이 요시오 벤조는 어제 다녀왔지, 삼성. 아마 내가 이제 그 원진이한테 빨리 좀 해라 했는데, 아니 빨리 하라는 등록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며칠 늦은 사이에 그때 몰린 거야. 그때 바로 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요시오 벤조를 볼 수 있었어. 이 사람이 왔었거든. 삼성에서 아마 초청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보러 가고 싶었었는데, 하여튼 삼성에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그 전 세계 교수님들, 그다음에 뭐 학자들이 와서 아마 워크숍을 했으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게 아까 unsupervised pre-training followed by supervised training can train deep neural network. 둘 다 같은, 거의 동시에 나온 아이디어고, 이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인기를 얻어서 애플의 시리가 시작이 되고, 뭐 그 기계학습 쪽에서 튜링 어워드라는 것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노벨상 같은 거예요. 1년에 한 사람씩 하는 그런 어워드가 기계학습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의 이제 이게 임팩트가 2006년에 사실은 전진이 있었던 거, 학술적으로. 이게 대중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 2011년, 2012년에. 이 IBM의 왓슨이라는 이 인공지능 머신은 사실은 딥뉴럴 네트워크 개념은 아니었고, 약간 빅데이터,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기술이 적용된 건데, IBM이 이제 그 97년인가 97년 딥블루 체스, 그 세계 체스 챔피언을 기계가 이긴 이벤트. 여러분이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을 못할 텐데, 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내가 영화를 한번 봤어. 그 넷플릭스에서 아마 그걸 본 것 같아. 그 다큐멘터리. 근데 이 사람이 뭐 체스 챔피언이고 유럽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한번 나타나면 들썩들썩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질 거를 생각 안 한 거지. 그래서 어디 뭐 장소에 가서 했는데, 뭐 하여튼 개인적인 그런 트러블도 있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아마 2대1로 이겼나? 근데 한 번을 이 딥블루가 이겼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충격이 온 거야.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니. 체스가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그런 일이 97년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왓슨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게 제오파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 낱말들 보드가 있고, 여러 가지 가운데에 있는 단어나 그런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도전한다고. 어떤 힌트가 저게 뭐를 뜻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연상되는 의미를 얘기해주면 거기 있는 단어들을 채우는 그런 제오파디 게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2011년에 IBM에서 왓슨이라는 그런 그 슈퍼컴퓨터가 거기 인간 2명인가랑 같이 있어요. 항상 이 제오파디는 3명이 나와서 동시에 하는데, 2명이 왔는데 2명 경쟁자, 한 사람은 지금까지 상금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이기면 계속해서 나와요. 가장 오랫동안 우승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기계가 나온 거예요. 기계가 나왔는데, 거기서 기계가 인간을 이겼어, IBM 왓슨. 그래서 이 IBM 왓슨은 지금 그 제오파디는 이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의료 쪽에 진단, 법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도입돼서 뭐 쇼핑몰에도 도입돼가지고 IBM에 왔은 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한 거죠. 응용한 거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 이제 알파고가 나왔죠. 그 사이 2012년 이제 또 이미지넷 챌린지가 있죠. 이미지넷 챌린지는 그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고 거기서 분류를 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패턴 레코니션, 이미지 처리하는 영상 처리하는 사람들이 했던 대회인데 거기서 그 제프리 힌튼이랑 그 제자가 제안한 CNN 망을 쓴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1등을 차지했어요. 그것도 기존의 2등이랑 차이가 오차율이 10.8%야. 그래서 탑5 에러라는 것은 탑5로 이제 예측한 거에 하나만 들어오면 맞은 걸로 하는 거예요. 탑5 에러라고 하는 거. 그 에러 오차율이 15.3%인데 걔가 기존의 러너업, 세컨 2등 한 거보다 한 10% 이상 높았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 CNN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모델이 뭐 기존의 영상 처리 아까 얘기했던 뭐 그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니 디신트리 했던 여러 가지 기존의 연구들보다 월등하게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하면서 지금은 다 기존 방법도 다 도태됐다고 볼 수 있고 이 뉴럴 네트워크의 경쟁 무대가 됐고 지금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워낙 머신이 파워풀하니까 레이어도 굉장히 쌓고 수 있고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의 오차율이 굉장히 떨어져. 지금 아마 한 3, 4%, 2, 3%쯤 할 거라고. 저게 15.3%에 쭉쭉쭉쭉 떨어져서 점점 딥하고 더 와이드 스케일의 머신 가지고 처리하니까 굉장히 떨어지고 뭐 거의 인간을 이기고 있어요. 현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수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렉스넷의 임팩트에 의해서 이제 구글이 AI 랩을 만들었고 또 페이스북도 만들었고 또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가 강화학습을 적용한 그런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딥뉴럴 네트워크가 적용돼 있죠. 지금 현재 강화학습 적용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장면이 이제 한국에서 방송이 돼서 이게 2016년에 한국에는 이제 충격이 온 것 같아요. 그런 충격이 한국에 온 게 다행이지. 그래서 이런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현이 같이 여기 정현이는 아키텍처 하고 싶었지 참 네트워크 아니라 그렇지? 근데 하여튼 아키텍처 재밌는 분야지만 뉴럴 네트워크 이제 여기 알파고에 대한 네이처 논문이 있죠. 그래서 네이처에도 논문 알파고 팀에서 논문이 지금까지 한 서너 개 나왔어요. 몇 개 계속 나왔어. 이 중요한 논문은 항상 네이처에 실더라고. 그만큼 사이언스에 임팩트가 있는 논문이라 이거지. 그렇죠? 어떤 물리적이거나 뭐 의학적인 논문이 아니지만 그런 논문이 아주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논문이라고. 자, 딥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이그젬플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풋이 들어오면 웨이트가 줄어들고 웨이트도 썸으로 표현해서 출력은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그런 함수로 하면 저런 형태면 이제 저게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살펴보면 얘가 뭘 하는 것이냐. 결국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원하는 펑션, 분류를 한다든지 리그레션, 예측을 한다든지 우리가 신뢰치기처럼 하는 원하는 펑션을 구현할 수 있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보면 자기장 맵으로부터 그 로케이션이랑 자기장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하죠. 그럼 얘가 연속적으로 수십만, 수백만 번 학습하면 어떠한 시퀀스가 오면 어떤 출력을 내야 되는구나를 자동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풋 데이터들,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인풋이 여기 3개씩 인풋 데이터 시퀀스가 하나, 둘, 셋, 넷 들어오고 그때 얘의 출력이 만약 바이너리 인풋이면 0이고 이때는 1이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풋이 들어오면 이런 결과를 학습하는데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히든 레이어의 요 중간된 웨이트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원하는 출력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 웨이트들을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인풋이 주어지면 자 인풋이 1.4, 2.7, 뭐 1.9 들어오면 우리가 랜덤 웨이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결과가 0.8이 나왔어. 그렇죠? 시그모이드니까 0에서 1 사이로 나오겠죠? 근데 0.8이 나왔는데 실제 원하는 데이터는 0이란 말이에요. 0을 만들려면 이거 봤더니 이게 백프로페이션 그레디언트 그 오차를 계산해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변해야 되더라.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돌면서 원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이고 이런 웨이트 조정을 뭐 원하는 출력을 바로 고정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우리가 딱 그 한 인풋에만 원하는 출력이 나오면 안 되죠. 모든 인풋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러닝 레이트를 학습을 그 원하는 출력이 나와도 조금씩 반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반영하는 거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데이터가 와서 이제 학습을 한 거 가지고 했더니 0.9가 나오는데 실제 데이터는 1이고 백프로페이션 에러가 0.1이더라. 그러면 이만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씩 또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풋에도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그 실내 측에서도 이제 수십만 번 반복해서 원하는 출력을 갖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인풋이 들어올 때 우리가 출력이 0과 1이면 얘가 이제 어떤 경계를 긋는 클래시피케이션, 0과 1 사이의 경계를 긋는 데이터인데 인풋은 스페이스는 이렇게 퍼져 있다고. 그래서 이니셜 랜덤 웨이트를 보면 사실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현재의 이니셜 값은 이렇게 막 랜덤하게 찍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퍼셉트론이나 처음에 나는 아티피셜 뉴런은 이렇게 직선만 그릴 수 있어요. 리니어 했는데 지금의 이제 그 시그모이드 같은 논리니어 펑션을 쓰면서 그걸 또 멀티 레벨로 쓰니까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개의 논리니어 펑션을 멀티 레이어로 계속 하니까 어떤 형태의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논리니어 펑션.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하면 제일 하면 에러가 발견되니까 저걸 조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에 대해서. 또 어떤 거 했는데 얘는 제대로 됐단 말이야. 또 요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요것도 제대로 되게 이제 하다 보면 모든 인풋을 처리하게 되면 이런 바운더리를 그릴 수 있어서 뭐 요 경계에 있는 거는 오차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올바르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 학습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웨이트를 러닝하는 게 딥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을 수십만 번, 수천 번, 수백만 번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디언트, 백프로퍼게이션도 그렇고 앞에 포워드 전파도 그렇고 굉장히 단순한 결국 웨이트랑 썸하고 웨이트 썸을 인풋과 웨이트의 썸 오브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니어 펑션 적용 그거를 계속 프로퍼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걔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수십 번, 수백만 번 굉장히 덤하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만약 근데 하지만 이거를 충분히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실용 응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클래시파이어 혹은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을 빌딩할 수 있다. 또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는 이 히든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구현을 하는데 실제로 히든 레이어 하나만 있으면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걸 다 구현할 수 있어요. 히든 노드가 충분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드한 네트워크로 굉장히 내로하고 뭐 와이드할 수도 있지만 딥한 네트워크를 다 구현할 수 있다. 그거를 유니버셜러티 시어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싱글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걸 학습하는 방법은 쉽지 않고 히든 레이어 딥하는 거는 오히려 학습이 더 쉽다. 그래서 현재는 딥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드 수를 증가시키면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논리니어 펑션한 거니까 그런 형태를 그릴 수는 있다. 그게 이제 유니버셜리티 시어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펑션이 리니어라면 이렇게 일직선만 그릴 수 있는데 우리는 논리니어 펑션 블락을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컴플렉스 바운더리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의 차이를 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인풋 스페이스에 서 있는데 기존의 그 클래시파이어를 리니어를 적용하면 이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차원 변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핸드크래프트 커널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거의 바운더리를 찾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커널 펑션에 의해서 매핑을 해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바꾸면은 다른 차원에서는 이렇게 리니어로 쪼갤 수 있는 거지.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위해서 자르는데 항상 그 최소 그 가장 근처에 있는 거가 멀리 떨어지도록 자르는 거죠. 그 평면을 구하는 거지. 그걸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하는 거고, 문제는 이걸 핸드크래프트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하지만 이렇게 잘하면 이게 쉽게 클래시파이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이게 가장 파퓰러했었는데, 딥러닝은 이걸 이제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핸드로 하는 게 없어요. 핸드로 하는 거는 레이어, 뉴런의 개수,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까, CNN이냐, RNN이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이냐. 요게 이제 엠니스트의 인풋 데이터고, 이게 뭐 원래는 니스트라고 미국 표준 니스트가 아마 내셔널 인스티튜트 포 스탠다드 뭐 저쪽으로 돼 있을 거고, 휴대에서 사용한 핸드리튼 캐릭터들 수집한 거 여기 보면 US 포스탈 그 봉투, 우편 봉투에 있는 핸드리튼한 거 그 숫자들을 가지고 인식해서 그걸 촬영해서 그걸 이미지로 쓰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혼합해서 만든 게 엠니스트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를 그 인식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어떤 펑션, 클래시파이케이션 펑션을 구현할 때 어떤 피처가 필요할 것이냐 생각해 보면, 수직선도 있구나. 그렇죠? 피처를 하려면 수직선, 어디 0, 뭐 1 같은 건 수직선 하나가 있는 거고, 뭐 9에도 수직선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수평선도 있구나. 5를 갖다가 좀 더 낮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수평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클도 있구나. 뭐 큰 서클도 있고, 위에 서클도 있고, 밑에 서클도 있고, 여러 가지 서클. 이런 걸로 우리가 피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인풋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픽셀들의 어레이로 하면 그 1차원으로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인풋 뉴런, 인풋 레이어에 해당하는 거고, 레이어지만 뉴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 쌓이게 되면, 히든 레이어들은, 밑에 레이어들은 어떤 레이어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수평선들을 찾는 것도 있을 거고, 수평선의 또 위치별로 찾는 뉴런들이 다 다르거든요. 첫 번째 라인에 수평선이 있는 거, 이 뉴런 같은 건 두 번째 라인에 수평선이 있는 거, 이런 걸 찾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레벨 피처들은 궁극적으로 수평선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거를, 혹은 수직선이 몇 개 있느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느냐, 이런 거를 찾겠죠. 뉴런들을 조합하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이레벨 피처가 있는 것들이 이러한 수평선, 수직선, 루프의 존재 여부, 이런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그걸 가지고 얘를 분리해 준다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인하는 거는, 얘가 이제 그전에는 학습이 잘 어려웠는데, 아까 오토 인코더가 뒤에 학습할 수 있죠. 인풋을 출력으로 하면 저 히든 레이어가 학습되니까 다시 이제 얘를 학습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세컨 레이어를, 그 다음 레이어를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 트레이닝을 하는 기술이 2006년도에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궁극적으로 얘들을 프리 트레이닝, 인풋 데이터 없이 프리 트레이닝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하면은 그전같이 웨이트가 소실되거나 뭐 커지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그 학습 방법들이 개발되어졌다는 거고, 그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 오토 인코더죠. 오토 인코더는 뭐예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결국 이 히든 레이어를 학습하는데, 히든 레이어의 수가 적다면, 그리고 아웃풋이 인풋과 같다면 이 히든 레이어에서 이걸 학습을 시켜보면 결국 동일한 출력을 하려면은 히든 레이어에서 인풋에 있는 피처들을 잘 익스트랙션 해야 되죠. 익스트랙션 하는 역할도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컴프레션,
아주 알짜 정보만 축약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는 결국은 인풋을 아웃풋으로 사용해서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을 다시 재프로듀스 하는 거고, 만약에 히든 노드에 있는 뉴런의 수가 적다면은 이 히든 레이어 유닛들은 결국 인풋에 있는 굿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토엔코더고. 그래서 이 오토엔코더를 이렇게 스택으로 쌓을 수도 있고, 스택도 오토엔코더라고 하고, 그게 이제 그 2006년에 그 어제 삼성에 왔던 요시오 벤조인가 그 사람이 알고 있죠. 그래서 디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노이즈를 추가하면 너 제일 많이 봤지, 그치? 노이즈 추가해서 디노이징 오토엔코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도 있고, 그게 다 저런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평균과 노이즈를 추가하는 게 가우시안 분포로 평균과 분산을 주면 이렇게 퍼트리면 이제 오토엔코더를 사용하면 이렇게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비슷한 거를 이렇게 표준 분포를 갖도록 생성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공부 안 했으면 자녀들 이제 저기 공부를 하려면 조금씩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공부 좀 해보라고. 알겠죠? 머신러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슈퍼바이드 러닝은 원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슈퍼바이드 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인풋과 출력의 출력이 알려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인풋에 대해서 요구하는 출력할 수 있는 그 매핑 펑션 F를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fx를 찾는데 결국은 x도 주어져 있고 y도 주어져 있어서 그 fx를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고, 뉴럴 네트워크는 뭐의 펑션이에요? w의 펑션이죠. 웨이트들에 따라서 다른 펑션을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웨이트들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f를 구현할 수 있는 f를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슈퍼바이드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출력할 때 만약에 그 문제가 출력값이 디스크릿 0, 1 혹은 몇 개의 출력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걔를 이제 디스크릿 할 때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를 리그레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언슈퍼바이드 트레이닝은 이제 출력값을 모르는 경우인데, 이때 뭘 할 수 있느냐? 이때 할 수 있는 게 아까 오토 인테그러더 같이 인풋에 있는 내용을 컴프레션 할 수도 있고, 혹은 클러스터링, 인풋에 내어 있는 분포를 보고 분포에서 같은 것끼리, 비슷한 지역에 있는 것끼리 그룹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응용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reinforcement, 강화학습은 정확한 타겟은 없는 거고, 하지만 환경으로 받은 보상을 이용해서 내가 한 행동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상의 합을 최대로 하려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게 강화학습이죠. 그래서 사실 강화학습을 우리 실내치기에 맵 수집하는데 적용하려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의 결론은. 그래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크라우드 소싱이랑 강화학습에 의해서 인천공항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일일이 맵 수집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맵 수집을 하는데, 문제는 로케이션, 출력값이 오는 거. 로케이션 정보를 이 사람은 택용 못하지. 하지만 인풋의 시퀀스가 충분히 모이면 스스로 이 맵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강학습에 의해서 구성하겠다는 게 현재의 미래의 구상인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서 이 강학습은 그 주어진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 펄리시 펑션을 구현하는 거고, 펄리시 펑션을 이제 구현할 때 그 척도가 되는 게 이 밸류 펑션이고, 밸류 펑션은 현재 상황에서 이런 펄리시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총 리워드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고, 여러분도 강화습 우리 워크숍이나 이런 거에서 봤겠지만, 이 리워드를 계산할 때는 당장 이미디어 리워드랑 퓨처 리워드는
뭐라고 해요? 디스카운트해서 계산하죠. 기억나죠? 당장 받는 게 좋지. 뭐 우리 여러분한테 100만 원 준다고 현재 100만 원 준다는 거 하고 내가 10년 내에 100만 원 줄게 하면 뭘 택하겠어요? 현재 100만 원이 크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그 디스카운티드 리워드를 계산하는 거고 그걸 표현하는 게 이제 밸류 펑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NN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RNN을 알 거고 CNN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지를 기존의 딥뉴럴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처리하려면은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 데이터 우리가 뭐 아마 이미지넷 챌린지에 사용하는 이미지 데이터가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 256 by 256인가 그렇지? 어? 대충 하여튼 그 정도 레졸루션이지 아주 큰 이미지가 아니거든. C410은 좀 더 작은 이미지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문제는 만약에 200 by 200 이미지를 처리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구현하려면 히든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200 by 200이면 뉴런 인풋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인풋 개수는 뭐 4만 개죠. 그렇잖아. 4만 개의 정보가 들어오잖아. 이것도 그레이스케일일 때. RGB, 칼라면은 훨씬 더 많지. 채널로 들어오니까. 근데 그러면 히든 레이어에서를 그걸 다 처리하려면 얘도 4만 개가 일단 천 레이어에 들어가겠죠. 그럼 4만 바이 4만이면 거기에 모든 뉴런이 모든 인풋과 연결되니까 각 뉴런이 4만 개의 인풋과 연결되니까 실제로는 4만 곱하기 4만 개의 웨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레이어 하나만 있어도 거기 들어가는 웨이트의 수는 4만 바이 4만 하면 1.6 빌리언, 16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걸 저장하고 뭐 할래도 부담도 되고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CNN이라는 것은 CNN이라서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인간의 신경망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CNN을 제안한 사람 얀 리꾼인가 그 전에 일본 사람이 그 뇌의 되뇌 피질의 그 뉴런 모델을 보고 거기서부터 CNN이 전시되는 걸 개발했고 그 다음에 CNN이 발전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이 신경세포, 뇌신경세포 나도 잘 모르지만 뒤에 망막 세포를 보면 망막의 이미지들이 모든 걸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어뢰로 되어 있어서 얘는 이쪽에 있는 거, 얘는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로컬한 것만 처리하게 돼 있거든. 그거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얘를 CNN으로 처리하면 CNN 다 공부했나? 잘 알지? 우리 둘은 공부했는데 옛날에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기억나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커널이라고 하는데 5 by 커널, 커널 다른 말로 필터라고 하고 그럼 얘는 5 by 5 형태의 이미지 그 5 by 5 형태의 이미지라고. 그 5 by 5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뭐 약간의 동그라미도 있고 사선, 뭐 직선, 곡선 여러 가지 문양이나 무늬, 칼라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5 by 5 커널짜리를 100개를 가지고 처리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웨이트는 그 커널 필터에 있는 그거의 개수가 5 by 5면 25개의 웨이트가 있는 거거든. 그 커널 안에. 그런 게 100개 있으면은 실제로 25 곱하기 100, 2500개의 파라미터만 학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CNN은 뭐예요? 5 by 5, 요 문양이 이 200 by 200 이미지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 그래서 빗맵 계산을 해가지고 그 컨볼루션이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고 여기 비슷한 게 있느냐 그걸 처리한 게 인풋 맵, 그 피처 맵이죠. 이 피처가 이 인풋에서 있는지를 표현한 게 피처 맵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트레인 가능한 파라미터는 커널의 개수, 커널에 있는 웨이트가 25개고 그런 게 100개가 없으니까 2500개의 파라미터만 학습시키면 되지.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 16억 개에서 2,500개로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었죠. 근데 거의 대등한 성능 혹은 뭐 이게 작으니까 오히려 더 멀티레이어로서 쌓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성능 더 좋아질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CNN이 파퓰러한 거예요. 특히 이미지. 이렇게 2디멘셔널 어레이 형태로 인풋의 양이 많을 때는 CNN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처리하기는 너무 많아. 우리 그 로컬라이제이션은 인풋이 작죠?
그러니까 RNN은 결국 fully connected layer고 이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인풋이 양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이미지 같이 그러면 fully connected layer 형태로 처리하기 쉽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보면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컨볼루션 커널이 이렇게 표현되면 피처 맵은 이런 형태, 요걸 이제 그림 표현해서 이 형태가 있느냐. 이게 뭐 요게 여기 네모일 수도 있고 뭐 여기 도드라지잖아, 패턴이. 그러면 얘가 요 이미지를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피처 맵은 이렇게 표현한다. 요 이미지에 대해.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선만 추출한 거죠. 이런 형태고. 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보면 인풋에 있는 거를 결국 요 커널하고 이런 커널이랑 얘랑 원바이원으로 곱하고 여기 보면 곱하고 더하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서부터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계속해서 4, 5, 6, 7, 8, 9 곱하고 더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이미지가 여기 있냐 해서 요 결과를 여기 하나의 셀에 집중하거든. 곱하고 더하니까 스케일러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이미지를 여기서 3개 하고 쭉쭉 이게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스트라이드 없으면은 한 칸씩 올라가면서 이 이미지가 있는지 이 패턴이 있는지를 원바이원으로 쭉 찾아가지고 결국 출력에 표현하는 거예요. 출력된 거를 피처 맵이라고 하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표현되면 결국은 인풋이 있으면 이 아까 커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요 이미지 요 두 개를 2바이트로 요렇게 계산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W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더하기 F 곱하기 C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하니까 6개의 출력이 나오죠. 이게 피처 맵이라. 그렇죠? 요거 이제 숫자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인풋은 2디멘셔널 이미지로 들어오고 컨볼루션 커널은 얘도 2디멘셔널 어레이지만 훨씬 작은 거죠. 조그맣게 되어 있고 피처 맵은 얘를 인풋에 대해서 쭉 스트라이드 1로 혹은 스트라이드 몇으로 적용해서 스캔하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고 출력하는 거.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채널이란 말이 뒤에 나오나? 여기 또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컨볼루셔널 필터 같은 거를 이제 이 이미지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 피처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면은 얘는 뭐 여기 사선이 있는 걸 찾는 거고 얘는 이런 걸 비슷한 걸 찾는 거니까 얘는 뭐 이런 컬러, 이런 문양을 찾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런 무늬들의 조합으로 그 인풋 피처를 인풋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거를 디텍션해서 얘가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 피처고 더 위로 올라가면 하이 레벨 피처, 하이 레벨 커널에는 좀 더 이런 거를 모은 거니까 아까 같이 오브젝트 형태의 뭐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걸 디텍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주 옛날 그림이고 유명한 그림인데 이런 필터랑 이런 필터를 가지고 이 필터로 처리하면 이렇게 이쪽 사선들의 모양들이 여기 나오고 반대로 이쪽은 무늬가 이쪽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거의 없이 나오잖아.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컨버전. 그래서 그 필터를 보면 이제 얘가 피처 맵은 피처의 수만큼 제너레이션 되죠. 그럼 피처 맵이 모이면 그 피처 맵이 다시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된다고. 근데 피처 맵은 뭐야? 피처 맵이 피처 수만큼이니까 여러 개의 인풋이 여러 개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걸 채널이라고 해. 사실 인풋도 보통 우리가 아까 그 그레이스케일이나 0과 1의 그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인풋이 이제 하나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레드, 그린, 블루의 그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8비트짜리가 3개가 필요하잖아. 24비트 데이터니까. 그걸 다 채널이라고 해서 인풋은 3채널인데 커널의 수가 증가하면 피처 맵은 또 더 많은 수로 증가하죠. 여길 다 채널이라고 한다고. 중간에 피처 맵 들어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풋이 만약에 이렇게 3채널로 들어왔다. 그러면 필터가 커널이랑 같은 말이고 필터도 각각의 채널을 각각 다른
필터로 처리하게 돼 있어. 그러면 필터의 개수도 인풋 채널의 개수랑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가 3x3 필터, 3x3 이런 필터인데 실제로는 3채널만큼 이렇게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근데 각각의 필터는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모양이. 알겠죠? 이게 하나의 필터예요. 필터 하나야. 바이오스는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럼 필터 두 개를 처리했으니까 얘를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하면 출력은 필터 개수만큼 두 개가 나오죠. 이걸 피처 맵이라고. 알겠죠? 이런 오퍼레이션이 발생한다. 여기 인풋 스페이스가 작으니까 사실은 피처 맵이 작은데 인풋 스페이스 커지면 피처 맵도 뭐 슬라이딩 한다고 해도 얘가 이제 가운데 포함되는 거 가장자리 빼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가장자리 패딩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처 맵의 크기는 사실은 인풋의 크기보다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점점 작아져요. 그래야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이 레벨 피처가 모아지니까. 그래서 대개는 이제 컨볼루션이 행해진 다음에 지금까지 컨볼루션에서 컨볼루션 된 형태가 피처 맵에 모아진 다음에 피처 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시그모이드 같이 논리니어 펑션을 적용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래도 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이 레벨 피처를 하니까 풀링을 하죠. 그래서 에버리지 풀링, 뭐 맥스 풀링 같은 걸로 해서 그 내용을 요약한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논리니어 펑션이 사용되는 게 이런 우리 0의 1 사이의 그래프면 시그모이드,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우리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지금 RNN에 쓰죠. 그렇죠? 그래서 RNN의 히든 레이어에 사용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다 하이퍼볼릭 탄젠트예요. 이거 안 하면 발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렐루도 써봤지만 렐루 쓸 수는 없지. RNN은 다 하이퍼볼릭 탄젠트고 우리 RNN에서 출력만 렐루예요. 출력만. 우리 0과 1 사이 값이니까.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하는 것은 웨이트들이 이 전체 화면에 쫙 이렇게 모여가면서 쉐어링하죠.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 하는 거고 풀링은 걔를 이렇게 요약하는 거고 요게 이제 한 레이어의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한 네트워크 한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세컨 레이어션 다시 컨볼루션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풀링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은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C-10은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 쓰는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작은 데이터베이스지만 얘도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5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 1만 개의 테스팅 이미지, 그 다음에 클래스가 10개밖에 없어요. 얘를 구별할 수 있느냐. 정확도가 사람이 94%인데 기존의 방법은 80% 정도 나오고 딥러닝 네트워크고 사람보다 좀 더 앞서 있죠. 95% 정도의 성능을 갖는다. 그래서 C-10에서 딥CNN이라는 게 이제 그 성능을 아까 우리 봤을 때 2012년에 갑자기 이미지넷 챌린지에 다 붙었다 그랬죠. 이게 그 네트워크예요. 딥CNN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 얘도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다음에 중간에 드롭아웃 같은 걸로 해서 좀 더 로버스트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 10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예요. 얘가 뭐다. 그래서 뭐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다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이런 걸 사용했다. C-10이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클래시피케이션 하이 레벨 피처 가지고 이런 거고 이게 이미지넷 챌린지 2012년의 위너고 실제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돼 있어요. 스트라이드 4를 쓰고 맥스 풀링을 쓰고 뭐 이 레이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줄어들죠. 그래서 이 딥CN을 적용해 보면 얘가 고양인지 펠라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고양이 비슷한 종류인데 얘가 뭐 얘가 될 확률을 이렇게 쭉 표현한 거죠. 숫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요 카페 요 버클리 요 사이트를 찍으면 아마 입력을 넣으면 실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사이트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2012년도 거고 현재는 뭐 그다음에 뭐 구글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들 여러분 봤죠? 굉장히 훨씬 더 딥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할게요. 10분 휴식하고 우리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학생의 세미나 발표 들어봅시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업은 종료되는 거고 청강생이 아니면
수강생이야.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논문 발표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같이 얘기해서 다음 발표를 또 들어봅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